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0월에 미국에는 26만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노동시장의 건재함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핵공격하면 김정은 정권은 끝장날 것이라고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11월 14일에 출마 발표를 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후보나 이슈를 잘 모르면 차라리 투표하지 말라는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이 눈에 띕니다. 미국인의 거의 90%는 정치폭력 증가에 대해 걱정합니다. 집에 침입한 용의자의 해머에 맞아 수술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펠로시 남편이 당시 공격자에게 총을 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린 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페니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며칠 만에 전체 직원의 반 정도의 해고 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해고 공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트위터 전현직 직원들이 합동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뭔가를 조금 이렇게 before and after를 가르는 날입니다. 한국과 연관돼서는 이태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비명 행사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항상 국가는 일상은 일상대로 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추모는 추모대로 하는데 오늘까지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금요일까지가 추도의 기간입니다. 이제 이때가 끝나면 정치적인 싸움이 더 활발해질 것도 예상이 되지만 또 다른 일상을 시작하면서 또 마음 한 곳에서는 생각날 때는 또 그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고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의 주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일요일에는 우리가 1시간 더 잠을 잘 수 있는 서머타임과 연관된 시간적인 차이 이런 것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게 경제 뉴스이기도 하고 중간선거가 있기 직전에 마지막 중요한 경제 보고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공화당인 패기 누난 칼럼니스트가 쓴 정치 관련, 투표 관련 칼럼 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의 90% 이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폭력이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할 만하죠. 이게 정치인에 대한 공격에서 항상 사회가 무척 폭력적이 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던 그 아래까지 일반인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슈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제는 10월에 미국에 26만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긴 하지만 노동시장 아직도 건재하다. 연방준비제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그런 이슈이기도 하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조금 올라갔고 팬데믹 이전보다 이제 실업률이 0.2% 정도 높을 뿐입니다. 전문가는 26만 1,000개가 아니라 일부 전문가의 말을 듣는 매체에서는 한 20만 개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또 다른 매체에서는 더 힐 같은 데는 19만 개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26만 개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9월 달에는 지금 10월 달에 늘어난 일자리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9월 달에는 31만 5천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10월 한 달 사이에 그 늘어나는 폭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시간당 임금은 10월 달에 한 달 전에 비해서 0.4%가 증가했습니다. 그 한 달 전에는 0.3%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이지만 조금 더 늘어난 셈이 됐고요. 몇몇 분야에서는 해고가 있죠.
물론 이제 9시 35분경에 트위터의 해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해고를 예고하고 해고를 하고 하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크놀로지를 포함을 해서 해고를 시키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용주는 일할 사람을 찾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찾기 힘들지도 모르니까 그저 웬만하면 이 사람과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좋은 분위기죠. 다만 이렇게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임금도 올라가는 것이 계속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돈이 조금 여유가 있고 마음도 느긋해지니까 돈을 더 밖에 나가서 많이 써서 물가가 더 올라간다. 이거 아무리 이자율을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히네 하는 연방준비제도의 고민은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나쁜 문제는 아니게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3,200만 명 정도가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거의 1억 6천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3,200만 명이 조기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공공안전을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그 공공안전이라는 것이 일반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투표할 때 뭘 가장 많이 보세요 하면 경제, 인플레이션, 가솔린값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죄, 홈리스 이것을 엮어서 공공안전으로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그러한 공공안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그에 따른 공공안전을 걱정한다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95%까지 된다고 하는데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늘 여론조사를 같이 하죠. 10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또 적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냐면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이 집에 있다가 해머로 맞아서 수술을 했고 어제 퇴원은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시기가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이 같은 정치적인 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걱정을 한다는 건데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네요. 60% 이상은 대단히 우려한다. 민주당이 더 많이 걱정합니다. 민주당은 95%가 정치 폭력 이거 문제야.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지 원래 그렇잖아요. 폭력이라는 게 느낌에서 시작해서 눈길로 시작해서 말로 손으로 하다가 이제 온갖 무기가 다 등장하고 이미 선거 투표소 근처에 저 사람들이 부정투표를 할지도 몰라. 투표용지를 2장 집어넣을지도 몰라 하면서 총을 들고 대기하고 있고 사진을 찍는다는 이런 것. 물론 애리조나주에서 연방 판사에 의해서 250피트 투표함에서는 더 멀리 떨어져야지 돼. 그리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적어도 75피트는 떨어져 있어야지 돼. 그처럼 무장을 하고 할 수 없어 라고 판결은 내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반인들 사이에도 부딪힌다 하는 것을 걱정을 하는데 민주당은 95%가 걱정을 하고 공화당도 많이 걱정을 해요. 87%. 무당파도 86% 어느 정도는 아무튼 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현상이 돼버렸다. 현상. 그 현상이 추세로 굳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민주당 75%, 무당파 61%, 공화당 56%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책임이 누구냐? 이것은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제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기 다른 선거 유세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계속 가짜를 퍼뜨리면서 이렇게 폭력이 강해졌다. 정말 위험하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에서 공화당이 이기고 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강한 발언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애리조나주에서 총무처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선거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네바다주의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상원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그 사람이 전에 검찰총장이었고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당선되고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다시 뒤집어 보겠어 하는 그 뉘앙스나 공약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아주 복잡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한 얘기, 민주주의에 대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적어도 주지사부터 총무처 장관, 검찰총장, 뭐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에서 그처럼 그 선거 결과와 시스템을 부정하는 공화당 후보가 300명이 넘는다. 중요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공화당에게 있다라고 민주당은 많이 생각을 하죠. 전체적으로 물어봤더니 31%는 공화당의 책임이 있다. 25%는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32%는 양당의 책임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당파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좀 좋겠죠? 무당파는 어쨌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양당이 다 잘못했지 39%, 공화당에 더 많은 책임이 있어 24%, 민주당의 책임이 더 많아 20%.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는 4%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정치계에서 시작이 돼서 마치 월스트리트에서 뭔가 돈의 흐름이 시작이 돼서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메인스트리트까지 전해지는 것처럼 그쪽에서 이 메인스트리트 보통 사람들 생활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 거고요. 투표에 대해서는 이미 우편투표, 사전투표 하신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한국 분들은 뭐 당일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가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끝날 때까지 이 기조가 쭉 이어지는데 유권자로서의 의무를 진지하게 행해라 하는 얘기인데 정치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 이슈 투표를 해야지 될 그런 이슈나 아니면 그 후보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은 정말 진지하게 투표를 하십시오. 보통 투표의 무게에 모든 한 표는 다 똑같은 어떠한 그 의미와 권한과 그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패기 누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평소에 계속 뉴스와 시사를 팔로우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투표할 이슈와 후보를 잘 아는 사람이 투표한 것의 무게와 가치를 더 둬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가 모두 그 투표를 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건데 유권자로서의 의무를 진지하게 행하십시오 하고 충고를 합니다. 정치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없으셨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더 나은 시민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시민은 정치도 그 시민의 투표를 해야지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해야지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더 좋은 시민이 될 때까지 투표하지 마십시오. 몇 년 동안 여기저기 뭐 자원봉사도 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가면서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모르면서 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 투표 한 장 한 장의 무게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유권자가 사려 깊고 아주 그 깊고 넓은 정보력을 갖고 투표를 할 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시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십시오. 투표에 대해서 안 하면 뭐 놀리기도 하고 압박도 많이 받지만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친구들이 골리거나 아니면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뭐 투표했다는 스티커도 달고 다니고 해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의무는 더욱 준비를 하고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뭐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시사하고 나하고는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아니고 많은 이유, 뭐 가정 뭐 사정에 내가 너무 사회에 관심을 쏟기에는 뭐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 등등등 그런 어떤 이유에서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은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공부하시고 투표를 진지하게 하시라. 이게 이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럼니스트는 공화당 칼럼니스트고요.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투표하면 공화당이 좋다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딱 확신하고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하면은 공화당에 좋은 게
민주당이 뭐 특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후에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에 너무나 온건하다, 좌파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 뭐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하는 거죠. 철군 결정, 불법 이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등 돌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엊그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그 공화당을 악마화하는 연설만 하고 있더라 하고 비난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만 들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패기 누난의 칼럼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야말로 분열적이지 않는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이 공격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사람들이 대립하고 폭력적이 돼가고 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탓이라고 하고 그 바이든의 그날 그 연설의 전략은 지지 기반 다지기로 보인다. 민주당 기반 내 집 토끼 잡기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는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됐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잘 못했다는 것도 시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질 것이라고 확인을 하면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는 미국의 칼럼니스트들은 정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정규적인 컬럼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 그래서 본인의 그 정보를 또 뭐 오픈된 그런 정보를 분석을 해서 본인의 결론은 상원과 하원 다 공화당이 이기고 그리고 놀랄만하게 주지사에서도 여기도 공화당이 이겼어 하는 곳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될 때 이번에 11월 8일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은 이게 왜 그랬지? 하고 이제 서로 그 원인 뭐 책임 전가 이런 것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주당의 문제를 잘 모르네라고도 지적을 하더군요. 이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의사소통이라든가 그 안건에 대해서 이걸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됐다 해서 사람들이 이슈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사실이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나가서 투표하십시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희망이 있다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가 잘못됐기를 바라는 것.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늘 금요일이죠. 금, 토, 일, 월, 화. 투표 당일까지 합치면 닷새. 투표 당일을 빼면은 나흘 남았거든요. 이 나흘 사이에도 아주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곳은 바람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는 항상 선거 결과가 끝나봐야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공화당이 심지어 가장 뭐 공정하다, 가장 공평하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공화당이 어제 그제 사이에도 조금 더 상원도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이 높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랜만에 오프라 윈프리 얘기도 조금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가능하면은 꼭 전해드려야지 되는 얘기만 전해드리는데 오늘이 바로 그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발표에 관한 것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보니까 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몇 석을 더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 전에 이제 그 당의 지도부가 하는 얘기는 어떤 때는 뭐 이길 것 같다 하면은 엄살을 피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기니까 투표 내가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질 것 같다 하면은 어차피 질 건데 투표해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데 내가 투표를 하면은 뭐 이거 다수당을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 하고 독려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 칼럼니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했었던 민주주의가 위기다 하는 그 연설은 집토끼 잡기 위해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처럼요. 어제 아무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몇 석을 더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제 그 개표되기 전까지는 오프라 윈프리가 원래 그 텔레비전에서 그 오프라 윈프리 그 자신의 그 쇼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라는 그 프로덕션을 다시 만들어서 자신의 쇼를 하고 잡지도 만들고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사람들이 꼭 텔레비전 이렇게 공중파 텔레비전에만 나와야지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는요. 그런데 과거에 오프라 윈프리가 그 본인의 쇼를 텔레비전에서 할 때 가장 유명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책을 소개하는 것. 거기서 책만 소개하면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전혀 유명하지 않았는데도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은 스타가 됩니다. 그 스타가 바로 닥터 오즈라는 펜실베니아에서 연방 그 상원 의원에 출마하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좋아했고 그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를 하는 그러나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공화당에서도 뭐 지지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냐 지느냐인데 이 닥터 오즈는 오프라 윈프리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2000년대 초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자주 닥터 오즈로 나왔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거기서 말하자면 연습을 많이 해서 본인의 신디케이트 그 닥터 오즈 그 쇼까지 뭐 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동안 우정이었었던 두 사람이 정치에 있어서는 오프라 윈프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그쪽에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고 민주당 소속이고 하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그 오랜 같이 그 작업을 했었던 사람을 버리고 민주당을 지지를 합니다. 존 페더만을 지지를 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내가 펜실베니아 주민은 아니지만 난 펜실베니아에 산다면 벌써 투표했을 거야. 민주당의 그 존 페더만 그 후보에게 그 펜실베니아의 부지사에게 당연히 난 그랬을 거야. 이유는 너무 많아. 이제 뭐 지역적인 문제니까 이유 같은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다면 역시 대법원 판사인 민주당 후보 또 플로리다에 있었다면 민주당 후보인 하원 의원, 위스콘신에 있었다면 뭐 부지사 민주당입니다. 네바다에 있었다면 캐서린 그 콜테스 마스터 현재의 민주당의 상원 의원 난 이렇게 지지를 했을 거야. 주지사 선거를 보면 텍사스에서는 텍사스의 현 주지사가 아니고 그에 도전하는 비토 오로케 좀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는 그 허셜 워커가 아니라 라파엘 워너과 또 그 스테이시 그 에브람 이 사람 주지사와 상원 후보로 난 지지할 거야. 아주 확실한 그 민주당의 색깔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라파엘 워너과 같이 겨루게 되는 현 상원의원인 라파엘 워너과 허셜 워커 낙태 문제에 대해서 요즘 스캔들이 많은요. 이 사람이 만약에 라파엘 워너 현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을 이기면 트럼프 전 대통령 모습이 지금 텔레비전에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Get ready. That's all I'm telling you. Very soon. Get ready라고 했죠. Get ready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 더 바람을 주게 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아슬아슬한 곳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곳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로 인해서 많은 오점과 또 그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의석을 가져갔잖아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지금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get ready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024년도에 거의 본인이 지금 뭐 출마할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척 그레슬리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 재선을 지지하는 캠페인이었는데 선거는 조작됐었고 2020년 나는 표를 도둑 맞았고 2번 나가서 나 2번 다 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500명이나 모였다고 하니까 많이 모인 거죠. 아이오와주에서. 나라를 성공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면 아마 내가 대단히 very 3번이나 썼어요. 아마 출마할걸? 그리고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very 아마 출마할걸?
준비하시라. 내가 말해드리지요. 그 말해준다는 날짜를 오늘 악시오스는 11월 14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11월 14일인가요? 한번 달력이나마 볼까요? 11월 14일이면 선거가 8월 8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웬만한 개표는 다 완료가 됐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14일이군요. 그래서 아마 14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2024년도 내가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2016년보다 2020년에 뭐 몇백만 표나 많이 받았는데 뭐 그런데도 내가 안 됐어?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2016년도에는 미국 사람이 1억 3,700만 명이 투표를 했고 2020년에는 1억 6천만 명이 투표를 해서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전보다 뭐 몇백만 표를 더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년 전보다 몇백만 표를 더 많이 받은 트럼프보다도 바이든은 700만 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690 뭐 뒤에 쭉 숫자가 붙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내가 이겼는데 그렇다. 트럼프는 7,400만 표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강조를 하죠. 바이든은 8,100만 표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문들이 그동안 계속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선거에 출마한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원했는데 자문들이 적어도 중간선거 이후까지는 기다리시라 해서 지금까지는 왔다는 얘기고요. 어제 그 출마 얘기가 공식 출마 선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도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선거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타임테이블이라든가 정말 그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조지아주에서 허셜 워커가 떨어지고 펜실베니아에서 오즈가 떨어지면 그 닥터 오즈의 경우는 펜실베니아는 지금 의석 자체가 공화당 의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바다에서 현재 위태위태하다고 하는 민주당 그 연방 상원의원이 그 자리를 지켜버리면 애리조나에서도 가브리엘 기펄즈의 남편인 우주인이 그 자리를 상원의원 자리를 지켜버리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에 바로 나와서 내가 2024년도에 대선에 나갑니다 하고 말하기는 그다지 쉬운 환경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오만 것 할 수 있는 연기는 다 해보는 겁니다. 지금 뉴욕에 검찰총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뉴욕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인 3명의 자녀, 둘째 딸, 이제 그 엄마가 다른 그런 딸 빼고는 3명 성인을 다 사업을 할 때 너무 사기를 쳤다 하는 것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악의적이고 가차 없고 공개적이고 변명의 여지 없는 나를 죽이기를 하는 거다 하고 검찰총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다 아무튼 시간 끌기예요. 그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조금 더 이제 그 공화당이 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트위터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론 머스크는 참 그 직원들 해고하는 것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내일 개인 이메일로 받는 사람은 해고된 것이고 회사 이메일로 뭔가를 받는 사람은 해고되지 않은 것이다 해서 7,500명 직원 가운데서 거의 이제 3,700명을 해고 통지를 보냈다는 건데 그 이전에 이미 어제 이미 본인의 아직 해고 통지서 받지 않았는데도 회사 이메일 계정을 쓸 수 없게 된 그런 직원들도 있다고 불만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소송의 원인이 됐습니다. 화요일에 이미 해고됐었던 사람들도 있고 해서 현재는 5명이 이번 해고와 관련해서 트위터를 고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단체 그 소송이 합동 소송이 되게 되는 거고 스타트가 5명이지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규모 감원 같은 경우에는 60일 정도를 그 노티스 기간을 줘야지 된답니다. 그런 법이 있어서 그 연방법인데
뭐 Worker Adjustment and Retaining Notification Act라고 해서 연방 근로자 조정과 재교육 공지법 이런 것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데 어제 내일 해고 통지서 받을지도 몰라 하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메일 보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또 회사가 직원에게 이제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소송하지 않는다. 뭐 이런 뭐 사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애야지 된다 하는 소송 그 이유가 소송도 빨리도 했네요. 아무튼 그랬는데 테슬라 때도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 식의 해고를 했고 뭐 이런 고소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부터는 재택근무하던 사람 모두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지만 오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지금 그 수익이 떨어졌다, 광고 수익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광고 수익이 떨어진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것도 오랜 동안 버티다가 아주 그 험한 트윗 같은 것을 검사를 하고 내리고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어카운트도 닫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그런 일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하니까 회사들이 다 광고를 중지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뭐 오늘 아침에 제너럴 밀스 여러분들 시리얼 많이 드시잖아요. 그 시리얼 만드는 곳도 뭐 그랬고 또 그 칩 뭐죠?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치토스 치즈맛 나는 거 만드는 제너럴 밀스도 그렇고 그 전에 이미 제너럴 모터스, 파이저, 아우디 이런 회사가 바로 그 부분 그 어떻게 이것을 그 감수를 하고 점검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이런 모든 말들이 오고 가는 곳에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일단은 중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일론 머스크로서는 440억 달러에 이걸 샀는데 거기에 이제 거래 완료하기 위해서 뭐 자산도 넣고 130억 달러는 대출을 받았고 하면은 비용을 줄여야지 된다. 운영 비용을 뭐 이런 그 상환 압박이 있으니까 뭐 꿔준 사람도 그렇고 주주로부터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트위터가 하루아침에 3천 몇백 명을 해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남편이 어제 퇴원을 했는데 그래도 82살이나 되셨고 해머로 머리도 맞고 수술도 했습니다. 손, 팔 다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집에서 치료받기로 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완전히 회복되려면 오랜 기간이 걸려야지 될 것 같다. 뭐 그냥 짐작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그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초선 의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뭐 유명해지고 있어요. 자고 나면 유명해지고 너무나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 원래 총을 갖고 있었어야지만 됐고 그리고 그 공격한 사람을 총으로 쐈어야지. 이게 마조리 테일러 의원의 얘기입니다. 뭐 AR-15 같은 총을 들고 의사당에 초선 의원 당선되자마자 들어가려고 하고 그 총을 빼앗기기도 하고 마스크 쓰자고 다 결정하면 마스크 안 쓰다가 벌금 몇만 달러, 그 벌금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의원답게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니 지금 날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절도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납치당하고 카제킹 당하고 살해당하는데 피해자는 하원 의장 남편 한 사람뿐이야? 아니 왜 민주당과 언론은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남편 한 사람 다친 걸 가지고 이게 나라가 뒤집힌 것처럼 그래? 그 보도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모르나요? 연방 하원 의원이 서열 대통령과 sometimes 똑같은 국가 서열이고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 다음에 대통령 자리를 인수받아야지 되는 사람을 용의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목표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낸시 펠로시 납치하려고 했고 뭐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낸시 펠로시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무릎 뼈를 뭐 망가뜨리려고 부러뜨리려고 했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리스트가 있어서 그들에게도 해를 가하려고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고 또 얘기하는 게 있죠. 지금 이 용의자가 42살 용의자가 원래 캐나다 시민이었는데 미국으로 불법 체류자였다고, was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물론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신분도 불법 체류자 아닐까요?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정치적인, 정치인에게서 나오는 그 폭력적인 언사와 말, 그 총으로 쐈어야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점점 이 사람들을 아주 험하게 만든다 하는 게 되겠고요. 잠시 뒤에는 사실은 이 내용이 한국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굉장히 건조하기도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게 됐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의 국방장관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로이드 어스틴 이종섭 장관이 54차 한미 안보 협의회를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슨 뭐 무기를 시찰하는 것도 같이 했고요. 전략 폭격기요. 뭐 B, 1B, B 뭐 흔한 52 이런 폭격기도 함께 시찰하는 거, 이건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국가는 그렇게 뭐 중국이라든가 그 러시아, 구소련인 러시아처럼 어떤 중대한 국가의 기로라든가 그런 날에 막 무기를 잔뜩 광장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런 일 안 하잖아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동맹국인 한국의 그 국방장관과 함께 그 앤드루스 공군 기지를 방문을 해서 뭐 전략 폭격기를 함께 보고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최근에 북한에서 했었던 수많은 미사일 발사 그리고 그에 따른 그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의 연장 이런 건데,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당연히 미국 장관이니까 이제 미국 장관이 한국 장관을 만난 뒤에 한 말을 중심으로 그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그 전략적인 뭐 핵자산 같은 것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이 마치 한국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다 배치를 해서 필요한 때는 그걸 다 한국 것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래도 한국 게 아니잖아. 결국은 그것을 받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또 국가의 생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눈치 봐야 되잖아. 이런 생각은 항상 듭니다. 어제 이제 그 로이드 어스틴 그 장관과 이종섭 장관이 공동 성명에서 모든 그 이렇게 핵무기를 포함을 해서 북한이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 특히 뭐 한국과 일본이 되겠죠. 그런 곳에 그 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끝장이다. The end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권은 끝장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종섭 장관과 아주 훌륭한 논의를 많이 했고,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것 굉장히 지금 긴장이 강하다. 그렇지만 동맹이 워낙에 철통처럼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뭐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언제나 한국을 완전하게 방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질런트 스톰 합동 군사 훈련 때문에 북한이 막 하루에도 너무 많이 뭐 단거리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거 다 지금 발사하고 있잖아요. 한반도에 한마디로 뭐 전략 자산 배치를 늘려서 언제나 이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백악관도 최근에 그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가 어제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한 말처럼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우크라이나에 팽이도 그냥 안 보내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헤르손이라는 지역이
너무나 지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보니까 최근에 러시아 기가 내려지기도 하고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딱 탈환하려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탈환하려고 들어갈 때 최근에 있었던 다른 도시에서처럼 러시아가 도망칠까 아니면 결사항전을 할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 전쟁에 최근에 있어서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토를 더 굳건히 차지할지 아니면 빈손으로 후퇴할까?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는 또 헤르손도 봐야지 되고 미국의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보다는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덜 적극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는 좀 확실해 보이고요.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어제도 또 깜빡 잊고 파워볼 못 샀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할게요. 뭐 재미로 한번 사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계시는 분은 서머타임 적용 안 하시잖아요. 또 역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많이 듣고 계시는 애리조나주도 각자 뭐 다른 이유로 뭐 적도 1년 내내 뭐 하와이는 뭐 해 뜨고 지고 하는 게 비슷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애리조나의 경우도 뭐 온도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지키는 것 이것 안 하는데 그 두 군데 지역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어떠한 달력이 우리를 새로운 분기를 조금 정해주잖아요. 남은 겨울에는 무엇을 하시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